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허허, 뭐가 이래? 왜? 이번에도 아니 되겠소? 이거 참 야단인걸. 정계가 어찌 나왔길래 그러? 뜸 들이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해주시오. 이 선비는 김생원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생원 씨는 진즉에 합격하였지만 대과에서는 번번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생의 집안 살림은 점차 기울어 형편없었죠. 김생은 대과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점집에 들러 박 씨에게 점을 보았는데 매번 이롭지 못하다는 점괘가 나왔죠. 김생이 처음에는 재미로 한번 본 점이었으나 결과는 늘 박 씨의 말대로 낙방이었으니 김생은 박 씨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죠. 그런데 오늘 김생이 뒤늦게 별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을 치르러 가기 전에 또 박 씨에게 성패 여부를 물었던 것이죠. 이번 과거는 틀림없이 급제하겠는데 뭐요? 근데 뭐가 문제란 말이요? 호사다마라고 도무지 애군을 면할 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이보시오. 노영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신처럼 헤아리니 화를 돌려 길하게 하는 방법도 알 것 아니요? 제발 한 번 더 점괘를 봐주시오. 박 씨는 한동안 묵묵히 생각하더니 말을 할까 하다 말고 또 한참 숙고하더니 이윽고 말했지요. 그래, 김생원이 애군을 벗어나 영화로운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냈소. 지금 즉시 집에 들르지 말고 과거 볼 행장을 대강 챙겨 이 길로 곧장 한양으로 향해 떠나시오. 그리고 오늘 70리를 가서 자고 내일 새벽에 가파른 고개를 넘어 긴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시오. 그러면 시냇가 버드나무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시오. 그 사이 겪을 일들은 내 입으로 다 하기 어렵겠지만 이번 과거에 자연히 급제할 것이오. 김생은 박 씨와 작별하고 나와서 문 밖에서 기다리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로 곧장 과거를 보러 떠나야겠다. 그럼 일단 집에 가셔서 행장부터 꾸리시죠. 아니다. 집에 들르면 아니 되니 그냥 바로 가도록 하자. 김생의 말에 순간 하인이 발끈하여 말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돈 한 푼 없이 떠나면 나리와 적 그리고 말 이렇게 세 식구 양식은 어찌 되시렵니까? 그 말에 김생이 하인을 타일러 말했지요. 지난 세월 과거 본 일을 돌아보면 박 씨의 전개가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오늘 박 씨의 전개에 지금 당장 떠나면 과거에서 급제도 하고 애군을 피해갈 방법도 있다 한다. 그런데 지금 행장 따위를 느긋이 챙길 겨를이 있겠느냐? 아니, 하인이 아무리 그래도 돈 한 푼 없이 한양으로 떠나려니 이러다가는 길에서 객사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에 한 번 더 말을 꺼내보려 했으나 말을 탄 김생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죠. 그러니 하인은 마지못해 김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생이 박 씨에게 들은 대로 70리를 가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주막에 당도했는데 사람도 말도 모두 배를 줄인 채였지요. 이튿날 새벽 동으로 고개를 넘으니 과연 땅의 모양새가 박 씨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고갯마루 아래로 깊은 골짜기가 있었으니 김생은 배는 몹시 고팠으나 일이 점쟁이 박 씨의 말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니 한편으로는 기뻤지요. 김생이 골짜기를 지나 내려가자 정말 큰 마을 앞 시냇가 버드나무 그늘 밑에 빨래하는 노파 옆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있질 않겠습니까? 김생이 다가가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니 단정하고 아름다운데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김생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적잖이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여인은 노파를 불러 재촉하더니 부지런히 빨래를 이고 마을로 돌아갔지요. 김생이 가만히 그 뒤를 쫓았으나 소복 입은 여인은 얼른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김생은
여인을 쫓아가 그 집 사랑채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사랑채이지 인적조차 없고 마루에는 먼지만 가득했지요. 김생은 말을 뜰 앞 나무에 메어두고 먼지투성이 마루로 올라앉았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옆집에서 한 늙은이가 오더니 김생에게 물었지요. 어디서 오신 길손이 이 빈 사랑에 드시려 하오? 여긴 혼자 된 내 며느리 집이라오. 주인 노릇할 만한 남정네가 없으니 내 거처로 가서 머물다 가시지요. 나리, 이 할머님의 말대로 하시지요. 가면 그래도 식은 밥이라도 얻어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넌 가만히 있거라. 김생이 눈치 없게 끼어드는 하인을 나무라고 퉁명스럽게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말을 접대하는 일로 이댁에 폐를 끼칠 생각은 없소이다. 다만 여기 마루 한쪽을 빌려 쉬다가 날이 새기를 기다려 떠나려 하오. 노인은 거듭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나그네가 기어이 따르지 않으니 매우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고 돌아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지나니 드디어 해가 저물어 밤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김생이 하인에게 말했지요. 내 오늘 저 담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이 집 내실로 들어갈 것이야. 만약 내가 들어간 뒤 왁자지껄하게 소리가 나면 이는 내 목숨이 결단나는 상황일 것이니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급히 도망가거라. 너까지 따라 죽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야 그렇지요. 뭐라? 이놈아! 아니 배가 고파 헛소리가 나왔을 뿐입니다. 에헴. 그 집 안채에 담은 높고 견고한 데다 중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아 들어갈 방도가 없었지요. 김생은 담 밑을 빙빙 돌다가 담 밑으로 난 조그만 구멍을 발견하고는 옷을 걷고 몸을 움츠려 간신히 뚫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겹겹이 집과 방이라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게 했지요. 집안 한켠에는 마구간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말 한 마리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김생을 보자 울음소리를 냈지요. 김생은 순간 들킬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조심조심 말 앞을 지나 벽에 몸을 바싹 붙인 채 불이 켜진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등불이 비치는 방에 문구멍을 내어 들여다보니 횃대에 소복이 걸려 있고 방바닥에 흰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김생이 생각해보니 그곳이 과부의 침실인 듯했는데 등불만 켜져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김생이 건너방으로 살금살금 가서 엿들으니 어떤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재미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고 낮에 보았던 과부도 거기에 끼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지요. 김생이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 방의 주인은 과부의 시누이로 보였습니다. 그럼 과부는 반드시 자기 방으로 돌아오겠구나 하고 생각한 김생이 먼저 과부의 방으로 들어가 등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 과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과부가 자기 방으로 되돌아와 방문을 열어보고는 섬뜩해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어머나, 등불이 혼자 저절로 꺼지지는 않았을 테고 참으로 이상하네. 과부가 선뜻 방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혀를 차며 망설이자 김생은 어둠 속에서 몹시 마음을 졸였지요. 이윽고 과부가 방으로 들어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불 속으로 드는데 이불 속에 사람이 있으니 깜짝 놀라 일어서려는데 김생이 여인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제발 놀라지 마시오. 당신을 해치려 함이 아니오. 도둑도 아닌데 어찌 이 밤중에 감히 남의 방에 몰래 들어온단 말이오? 여인이 놀라 말까지 더듬거리자 김생은 애걸하며 나지막하게 말했지요. 당신을 욕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딱한 사정이 있어 그런 것이오. 부디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우선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시구려. 과부는 애걸하는 김생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 김생이 아기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내 진정하고 당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부의 대답에 김생은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자신을 한번 믿어달라며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김생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과부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로군요. 제가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원래 부잣집 딸이었는데 16의 집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듬해에 남편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창밖에 매여 있는 말은 제 남편이 아끼던 것이라 저는 손수 저 말을 기르며 죽은 남편 대하듯 하지요. 올해 제 나이 19인데 목숨을 다하기까지 절개를 지키리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동구 앞 냇물에 청룡이 서쪽에서 내려오더니 문득 사람으로 변신하여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제게 말하더군요. 저 사람이 바로 내 지아비이니 장차 귀하고 길하게 되리라. 문득 깨어보니 꿈속의 일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과연 꿈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할멈을 시켜 빨래를 이고 냇가로 나가보았지요. 이윽고 말 탄 손님이 오시기에 눈을 들어 얼핏 보니 꿈속에서 용이 변하여 제 앞에 서 있던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더군요.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버렸지만 선비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저를 따라 이 집 사랑에 옮길 소니 필시 아침나절에 말을 탄 사람이겠거니 짐작을 하고 있었지요. 아까 신우의 방에서 돌아올 때 등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누군가 방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제가 만약 소리라도 질렀다면 호랑이같이 드센 젊은 시동생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선비님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집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지금 선비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점괘가 제 꿈속의 일과 너무도 흡사하군요. 이 어찌 하늘이 점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김생과 과부가 이야기를 주고받아 두 사람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자 과부는 김생을 깨워 말했습니다. 그 점괘와 제 꿈이 맞다면 선비님의 과거급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으니 요즘 산중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사람을 해한다고 합니다. 선비님의 그 둔한 말로는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나도 쉬이 도망치기 어렵고 노자도 없이 길을 나서시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끼는 말과 노잣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부는 등불을 들고 벽장으로 올라가서는 포목과 비단과 돈을 잔뜩 꺼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고는 마구간의 준말을 끌어내 김생의 하인에게 넘겨주며 어느 주막에서 기다리도록 분부한 다음 김생에게 돌아와 말했지요. 말에 짐을 실려 하인을 먼저 주막으로 보냈으니 선비님께서는 처음 계시던 사랑마루에 앉아 계셨다가 잠시만 공경을 겪으신 뒤에 천천히 출발하시지요. 김생이 과부의 말을 듣고는 사랑으로 나가자 과부는 다시 중문을 닫아 걸고는 즉시 담장에 취약한 곳 한 모퉁이를 허물어 도적이 말을 훔쳐간 것처럼 꾸며놓았지요. 그리고 날이 새자 과부는 갑자기 통곡하였고 그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모여들자 울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여태껏 그 말을 돌아가신 남편 대하듯 했더니만 어떤 도둑놈이 훔쳐갔더란 말이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지금 이 슬픈 마음이 남편의 초상 때와 무에 다르리. 과부의 통곡 소리를 듣고 달려온 과부의 시아버지와 시동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일제히 사랑마루에 앉아있던 김생에게 달려나오더니 화를 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놈, 듣기로 내 놈이 우리 집으로 안 가겠다고 기어이 버텼다 하더니 기어이 일을 낸 것이구나.
내 놈이 우리 며느리가 아끼던 말을 훔쳐간 게 틀림없다. 너 같은 도둑놈은 때려 죽여야 마땅할 것이야.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남자들이 저마다 몽둥이를 들고 김생을 때릴 기세로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김생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말을 훔쳤으면 야밤을 틈타 이 집에서 도망을 하는 것이 사리에 옳지 않겠소? 그런데 내 무엇 때문에 여기 남아서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겠소이까? 그 말에 혈기가 왕성한 과부의 시동생들이 말했지요. 내 하인놈은 어디 갔느냐? 내가 잠든 사이에 그놈이 도망쳐 나도 어디 갔는지 모르오. 하인도 없이 말을 타야 하니 나 역시 매우 난처하게 되어버렸어. 지금 듣고 보니 내가 종놈을 시켜 말을 훔쳤다는 말이 그럴듯하구려. 사정이 일이 되었으니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마음대로 하시오. 김생의 말에 과부의 시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손님 말씀도 옳소. 말을 훔쳤으면 곧장 도망칠 테지. 날 잡아 죽이시오 하고 가만히 앉았을 리가 있겠나? 그제야 시동생들도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말은 기왕 잃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고 길손께서는 어제부터 계속 굶으셨으니 견디기 힘드실 듯하오. 우리 집에 가서 아침이나 드십시다. 김생은 과부의 시아버지에게 이끌려가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마움을 표하고 본래 타고 왔던 말을 타고 길을 떠났지요. 김생이 마을 앞 고개를 넘어 몇십 리를 가서 어느 주막에 다다르니 먼저 도망쳤던 하인이 말과 재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는 처음에 나리께서 그 집 과부를 건들다 잡혀 요절이 난 줄 알았습니다. 허허, 그놈 참. 그래, 밥은 챙겨 먹었느냐? 아이고 재물을 그리 많이 챙겨주셔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나저나 나리께서는 참으로 제주도 좋으십니다. 여인도 꽁으로 취하고 훌륭한 말과 재물도 취하셨으니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혹 나으리 아닙니까? 허허, 그놈 참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렇게 김생과 하인은 말을 타고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노잣돈도 충분하고 말도 하인과 같이 제각기 타고 가니 김생은 가는 동안 편히 과거 준비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과거 시험 당일 과거장에 들어선 김생은 일필이지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덥고 사람이 더우니 김생은 대과에 급제하여 홍패를 차게 되었죠. 김생은 급제는 하였지만 아직 벼슬을 제수받지 않아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 이르러 길가에 사람들 네댓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김생이 다가오자 그중 한 사람이 김생에게 물었습니다. 혹 얼마 전에 과거에 급제하신 김모분 아니십니까? 만내만 나를 얻지 않은가? 알고 보니 그들은 그 근방에 있는 과부의 친정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생을 만난 후 과부는 시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가 있다가 김생의 행차를 맞을 준비를 하고 도중에 사람을 보낸 것이었죠. 김생이 그들의 안내에 따라 과부의 친정에 이르자 집안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장막이 높이 쳐 있고 친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이 마치 사위를 맞이하는 광경과 다를 바 없었지요.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김생과 과부는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토록 금실이 좋았으며 부귀를 누렸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몹시 가난한 무관이 살았지요. 그의 이름은 우아형이었습니다. 그가 평안도 어느 고을에서 무관으로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하며 살던 무렵의 일입니다. 관아에는 기생 노릇을 하다 관아로 들어와 물 깃는 일을 하고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우아형은 평소 그 여인과 함께 지냈죠. 여인의 이름은 자란이었는데 하루는 자란이
우아형에게 말했습니다. 선달님께서 저를 첩으로 삼으셨는데 앞으로 무슨 재물로 저를 먹여 살리시렵니까? 객지에 나와 사는 고단한 처지에 너를 가까이 두려 했던 건 옷이나 빨고 떨어진 옷까지 깁는 일이나 돕게 할 양이었다. 나 같은 빈털터리가 무슨 재주로 널 호강시키겠느냐. 선달님을 모시어 철따라 옷가지를 제대로 입으시도록 하는 것이 제 직분인데 어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을 어찌 감히 바라겠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은 없구나. 그러나 자라는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여 음식과 의복을 바치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아형이 무관직을 잃고 평안도를 떠나게 되자 자란이 물었습니다. 선달님, 이곳을 떠나시게 되었으니 차라리 한양으로 가서 벼슬자리를 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글쎄다. 내 가진 게 없어 끼니도 못 있는 처지에 행장이며 식량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여 한양에 간단 말이냐? 그저 평산 시골로 들어가 오두막집에서 늙어 죽을 수밖에. 제가 선달님의 관상을 보니 결코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울 뿐이 아니옵니다. 나중에 병사 한 자리는 넉넉히 하실 분입니다. 제게 평생 노력하여 모은 은전 600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행장을 꾸리고 말과 의복을 준비하여 한양으로 가셔서 일을 도모하시지요. 저는 본디 천한 몸이라 선달님을 기다리며 홀로 수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는 집에 잠깐 몸을 의지해 있다가 선달님이 이곳 수령으로 부임하시는 날이 오면 당장 동원으로 달려가 뵙겠습니다. 우아형은 뜻밖의 많은 재물을 얻은 데다 자란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으로 뒤에 만날 기약을 굳게 하고 길을 떠났지요. 우아형이 떠난 뒤 자라는 호라비로 지내는 나이든 군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군관이 막상 자란을 보니 젊은 데다 똑똑하고 싹싹한 성격으로 보여 후처로 삼아 같이 살았습니다. 전부인께서 하던 살림을 제게 맡기시니 그냥 얼음얼음 받을 수는 없네요. 집에 있는 기물과 곡물, 포목의 숫자를 정확히 장부에 기록해 제게 넘겨주세요. 아니, 이보게. 우리가 부부가 되어 해로하며 살려는 마당에 어찌 서로 의심을 두어 재산 장부 따위를 주고받는단 말인가? 낭비되는 것 없이 살림을 맡아 하려는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나이든 군관은 자란이 한사코 청하자 그 말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자란이 재산을 야무지게 관리해 날로 살림살이가 불어나자 군관은 자란을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하루는 자란이 군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강 글을 깨쳤는데 조보에 실린 조정의 일을 읽어보니 재미있더군요. 우리 읍에 오는 조보를 좀 빌려다 주실 수 있나요? 허참으로 기특하여. 여인이 어찌 홀로 글을 깨쳤단 말인가? 그래, 내 그 청대로 하지. 무관은 자란의 청대로 조보가 올 때마다 빌려다가 자란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조보에서 우아형의 이름을 발견한 자란은 마음이 매우 흡족하였습니다. 이럭저럭 7년이 지나 우아형은 평안도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제수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보에 아무 고을의 원 우아형이 조정을 하직하고 부임하리라라는 글이 실렸던 것이지요. 그 글을 읽은 자란이 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애당초 저는 여기서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로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관은 자란의 말에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평소 지켜보던 자란은 한 번 먹은 마음을 쉽사리 되돌릴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였죠. 자란은 무관에게 자신이 이 집에 온 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일이 기록한 재산 장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당신 집에 살림을 맡아 표주박 하나, 사발 한 개라도 줄었다면 마땅히 부끄러울 일입니다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었으니 직분을 다한 셈입니다. 하여 떠나는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운 듯합니다. 자라는 그날로 무관과 작별하고 자기가 데려다 기른 거지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는 상투를 틀고 남장을 하여 우아형을 찾아갔습니다. 우아형이 고을에 부임한 지 겨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라는 소원이 있는 백성이라 하고 관아의 마당으로 들어가 동원의 계단 아래 서서 말했지요. 사또, 은밀히 아를 일이 있사오니 제가 계단 위에 오를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아형이 의아해하며 그것을 허락했더니 자라는 다시 동원으로 올라서기를 청하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아형이 그 청을 이상히 여기면서도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남장한 자란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자란이 고개를 들고 말했지요. 날이 저를 알아보시겠사옵니까? 방금 부임한 내가 고을 백성을 어찌 알아본단 말인가? 그러자 자라는 상투를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고 말했습니다. 아무 고을에 계실 때 여러 해 모셨던 제가 기억 안 나십니까? 우아형은 그제야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내가 찾아오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이별할 때 기약한 대로 저는 벌써 오늘을 예상했습니다. 신기할 게 무에 있겠습니까? 우아형은 마침 혼자 몸이어서 자란을 안채에 머물게 하고 정실로 대우하며 자식과 며느리들에게 명을 받도록 했지요. 그날로 자란이 집안을 돌보고 자식이나 종들에게도 적당한 도리를 다해 대하니 집안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자란은 늘 우아형에게 부탁하여 조보를 받아보았는데 조보를 통해서 조정이를 헤아리고 있었죠. 그러다 평안감사가 누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해 우아형에게 미리 손을 쓰도록 했습니다. 우아형이 재물을 모아 새로 평안감사가 될 사람에게 정성으로 바치니 실로 그 효험이 대단했지요. 그 사람이 실제로 평안감사가 된 뒤 우아형을 적극 청거한 덕에 평안도 본도 안에서만 6고을의 원을 지냈다 합니다. 또한 봉급이 점차늘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더욱 힘쓰니 앞날이 날로 밝아졌고 순조롭게 승진해 마침내 벼슬이 철도사에 이르렀습니다. 우아형이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자라는 우아형의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죠.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에서 출발해 장군 다음의 직위에 이르렀고 70살까지 사셨으니 아쉬움이 없으실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도 크게 슬퍼 말게나. 공치사를 하려는 건 아니네만 지아비를 섬김에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나 역시 소임을 다했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 또한 무엇을 슬퍼하리. 그리고 자라니 며느리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영감이 살아 계실 적에는 내가 살림을 도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지금이야 큰 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네. 나는 서모에 불과하니 앞으로는 집안 살림을 큰 며느리에게 맡기겠네. 그러면서 창고에 저장하고 장롱 속에 넣어둔 재물을 정리한 장부와 열쇠를 함께 내주자 큰 며느리가 울면서 사양하며 말했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저희는 어머님을 더욱 정성껏 모시고자 합니다. 여태 해오신 대로 집안을 이끌어 주시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자라는 며느리에게 기어이 살림을 맡겼지요. 나는 오늘부터 큰 방을 내놓고 건너방으로 가서 지내려네. 자라는 그렇게 말하고 건너방을 치우고 들어가서는 이제 다시는 문을 나가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을 한 뒤 방문에 자물쇠를 채우더니 곡기를 끊어 죽고 말았다 합니다.
우아형의 장례도 끝나기 전에 자람마저 죽으니 우아형의 아들이 말했지요. 우리 새 어머님처럼 어진 분께 남들이 하듯 첩의 예우를 할 수는 없는 일. 마땅히 3월장을 지내고 별묘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아들이 우선 우아형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 발인을 할 때였습니다. 상여꾼이 많았는데도 상여가 무거워 움직이질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여꾼들이 한참을 애를 쓰다 안 되니 누군가 나서 말했지요. 사람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감님의 혼령이 작은 마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우아형의 아들이 급히 서모의 상여를 꾸며 함께 발인하니 그제야 우아형의 상여도 움직여 잘 갔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